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 복 많은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일도 있지만 고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즉, 자기 집안 사람들이랑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안 계셔서 고부 갈등은 애초에 없을 것이기도 했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심각하다면 심각한 일이니까요. 제 주변에도 오히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융통성 없고 가부장적이고 며느리는 그런 게 힘들고 평생 눌려 살아온 시어머니는 누구 편도 들지 못하는데 아들만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이런 시아버지가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가족 중 그 누구도 병 고안을 하지 않으려 해서 점점 더 괴팍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점입가경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부분도 없고 오히려 저보다 더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늘 젊게 사시려고 애쓰기도 하시고 성격도 좀 깨어있다고 해야 하나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여튼 일반적인 아버지 또래와는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이셔서 여자 없이 남자 셋만 사는 집이었지만 큰 싸움 없이 살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저희 형제들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사실 친아들도 아닌 형제를 그렇게 키우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희 형제 어머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으셨거든요. 친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으니 제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혼자서 저희 형제를 키우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제가 10살, 남동생이 7살 때 재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오래 누리지도 못하신 채 제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는 고작 26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놀고 즐길 나이였는데 졸지에 애 둘을 키워야 하는 아빠가 되었으니 생각만 해도 짠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서툴지만 열심히 키우셨어요. 다행히 저희 형제 크게 엇나가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재산이 솔직히 큰 역할을 했지요. 아마 돈이 없었으면 착실하게 지원받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이만큼 배우고 자라는 것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다행히 저는 성실하게 회사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남동생도 비교적 빨리 자리 잡아서 일찍 해외로 지사 발령이 나서 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랑 아버지 몇 달 미국으로 와서 지내라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시간, 그 세월 동안 아버지 혼자 외롭게 사셨죠. 꽤 잘생긴 얼굴에 따르는 여자도 많았을 텐데 저희한테 여자 문체를 들키거나 걱정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끔 술 드시고 귀가하신 아버지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거나 빨랫감에서 화장품이 묻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뿐 여자 때문에 저희 생활이 흔들리게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저희가 혹시 아버지 재혼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면은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하셔라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았어요.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살면 됐지. 이 나이 돼서 무슨 여자냐고 말이죠.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좋은 분이랑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랑 남동생의 생각이었는데 워낙 본인이 그럴 생각 없다고 하시니 더 이상 권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저랑 결혼했을 때도 저랑 한 가지 딱 걱정된 게 홀 시아버지라는 거였어요. 주변에 얘기 들어봤더니 제가 정말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더라고요. 뭐야?
홀씨아버지의 장남야야. 너는 어차피 마누라한테 버림받기 뻔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라. 과장님, 홀씨아버지의 장남이면 큰 그룹 하나 정도 갖고 있지 않는 한 장가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 정도야? 그럼요. 아우, 정말 장가가기 힘든 조건 다 갖추셨네요. 왜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같이 살기까지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렇잖아요. 홀시어머니보다 더 힘든 게 홀시아버지라고 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던데 어유 결혼 한 번 한다고 그러면 달라질걸요. 연애는 뭐 상관없으니까 별말 안 하겠죠. 헤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다르죠. 주변에서는 정말 열이면 열이 다 홀씨아버지가 있는 장남은 결혼이 힘들다는 부정적인 얘기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4년이나 하면서도 아내한테 선뜻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이만 먹고 시간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왜 나한테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어, 아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 사정이 뭐가 안 좋은데. 아니, 장남의 홀 시아버지는 그룹 회장, 아들이라도 장가가기 힘들다고 다들 그러잖아. 그거야? 일반적인 보통 여자들이지 나는 달라. 시아버지도 아버지인데 내가 그냥 다정하게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모시고 산다고 아니야. 예. 우리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분가할 거야. 아버님 혼자 오래 사셨다며 밥이나 제대로 해서 드시겠어. 나는 그런 꼴은 못 봐. 자식 키우느라 뼈가 삭을 정도로 애쓰고 사셨는데 노년의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거 사람 할 짓 아니야. 난 당신이 결혼하면서 그런 불효자 되는 거 싫어.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여자를 놓치면 앞으로 세상에 그 어떤 복이 와도 다 차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대체 요즘에도 그런 애가 있냐? 내가 그렇다면 하나 해줄 수 있는 건 집 짓는 거 하나는 할 수 있겠다. 아버지 집이란요. 아무리 모시고 산다. 같이 산다고 해도 한 집 한 공간에 있으면 불편하잖냐. 이 집 하나 지대에 거 빌라처럼 복도 하나 두고 나란히 두 집이 있으면 밥 같은 건 같이 먹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딱 좋잖냐. 그런 거 지어서 나란히 살자. 내가 다 팔고 정리하면 그런 집 하나는 지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그럼 좋죠. 아예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에 옥닥복닥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면 너희 결혼할 때쯤 맞춰서 집 하나 지어 같이 살자. 내가 자식 복만 좋은 줄 알았는데 며느리 복도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는 정말로 제 결혼 무렵 단층 집을 2개 지으셨습니다. 빌라 같은 느낌인데 서로 복도를 통해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어요. 안에서 보면 한 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개인적인 삶은 보장이 되는 집이었지요. 저희 결혼식도 소박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냥 장모님과 저희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동시 입장한 저희 부부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스몰 웨딩으로 아주 조촐하게 치러줬어요. 모든 것이 예쁘고 완벽했습니다. 저보 딱 하나 10수년 만에 만난 고모라는 분이 살짝 술에 취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신 것만은 빼고요. 아버지는 처음에 고모가 식장에 찾아왔는데 표정이 썩 밝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불청객이 온 것처럼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고모도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보고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없었으면 고모라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알아 누워 계시는데 고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에게 마구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자 뒤통수 치고 도망가서 기껏 한다는 게 다른 여자애 키워주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애들 들어. 아니, 이 여자가 그렇게 돈이 많아. 지금 오빠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럼 애들한테 정이라도 주지 말든가. 애들은 무슨 죄야. 그게 아니라니까. 쟤네들은 진짜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나 오빠가 진심으로 저 애들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애들 듣는다니까. 어쨌건 오빠가 싸고 틴똥 우리 식구들이 죽어라고 치웠으니까 그거 다 보상할 때까진 절대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 여자 좋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닌 것까지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겠어. 그런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사실 고모가 너무나 또박또박 말씀을 하셔서 그 모든 말이 다 기억에 남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한 번씩 그 얘기를 곱씹을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고 불안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뭔가 가족들한테 큰 잘못을 하고 인연을 끊고 사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저희를 친가에 데려가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친가 쪽과 그닥 연락을 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십수년 만에 고모가 제 결혼식에 나타났을 때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와서 제 결혼식은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술만 드시던 고모가 나중에 제가 테이블로 인사를 하러 갔더니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 아빠가 네 생각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너 조심해. 네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아니었으면 진즉에 너희 떠나고도 남았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네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장치를 해놓고 가가지고 그나마 너희가 버림 안 받고 사는 거야. 옆에서 아내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혀도 꼬인 데다가 앞뒤 다 잘라먹고 툭툭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 알 도리가 없지요.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고모를 만류하며 이게 또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고모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외갓집이 워낙 부자여서 재산이 좀 있으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좋으셨는지 역시 꽤 재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신탁 비슷한 걸로 돈을 맡겨 놓으셨는데 그 유언에 따르면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모든 재산이 저희한테로 오는 거였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성인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키웠을 경우 배우자로서의 재산 인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상속이 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생일이 되던 해에 변호사분이 찾아오셔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시는 바람에 알았죠. 그제야 재산 때문에 붙어 있었다는 둥,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떠났을 거라는 둥 하는 고모의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쨌건 간에 저희 아버지 성실하게 저희 옆에 있어 주신 거니까요. 제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신 것 함께 살 집을 지어 저희 앞으로의 삶을 같이 해주기로 하신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처럼 제 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아버지가 집을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해했습니다. 칠땡,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따로 밥도 먹고 함께 쇼핑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양지역집에 들어갈 가구며
인테리어도 아내가 아버지와 논의해서 결정하고요. 남들이 소외되는 느낌에 슬프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그저 아내가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을 아내가 다 해주고 아들인 저희가 못하는 살가운 자식 노릇을 아내가 꼼꼼히 해주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였지만 제 아내는 정말로 저희 아버지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쩔 때는 저보다 아버지와 훨씬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 마음도 잘 알아줘서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만 잘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감지덕지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 이전에 몇 번 연애를 했었는데 연애했던 그 모든 여자들을 합쳐서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도 아내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되게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집안일도 깔끔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것도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 찼지요. 정말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동이에도 절을 한다더니 제가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예쁠 정도로 저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많이 사랑하니 하늘이 저를 질투한 모양이에요. 하필이면 집에서 4시간이나 가야 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회사를 옮길까? 정말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부 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성장도 중요한데 자기는 저의 성장을 위해 충분히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정말 예뻐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기 당신 말이 맞기는 한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거기에 적응할 동안 한 몇 달만이라도 내려가서 같이 사는 거 어때 아내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건 이때까지 그래도 아들 며느리 옆에 두고 복작복작하게 살았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몇 달 동안 지방에 가서 좀 살아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몹시 서운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아이 그러면 이 집은 팔아 없애야겠다 그러자 아내가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며 한 두세 달만 제가 적응하고 나면 다시 올라와서 살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만 괜찮다면 그냥 지방으로 이사 가서 살고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 보러 올라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옆에 사시니까 오히려 제가 좀 불편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비록 집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벽 사이로 저희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혹 흘러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내가 너무 힘든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보면 꼭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처럼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진짜 신혼처럼 따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아내가 굳이 주말 부부를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케어하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내 안에 그릇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나은 거죠.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랑을 하자면 정말 효부, 그런 효부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너는 네 평생의 복이 이 죄다. 새아기한테 있다. 새아기한테 너 진짜 잘해야 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저 말을 하실 정도로 정말 제 아내의 효부효심은 유명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동창회 나가셨다가 술 드시고 쓰러지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옆에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시다가 상대방이 확 밀쳐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저는 좀 멀리 있어서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불도저처럼 달려들어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았던 모양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한번 성이 나면 정말 활화선처럼 주변의 모든 것이 싹 불질러 버리는 성격이기는 하거든요. 아주 상대방이 술이 홀딱 깨서 싹싹 빌 정도로 퍼붓고 쏟아붓고 펄펄 뛴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희 아버지 친구분 사이에서 제 아내의 별명은 잔다르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하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솔직히 말해서 시아버지 쓰러졌다고 하면 그래 얼른 가라. 아이 재산이나 남겨주고 얼른 하늘나라 가라. 아,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시아버지가 죽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아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리는데 야인 진짜 너무 부럽더라. 아이 내 말이 전 재산 들어도 되니까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 아니 무슨 시아버지 일에 그렇게 덤벼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 같았어. 봐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아이 그래 이놈의 노인네 갈 때 되면 가줘야지. 잘 가라 이랬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시아버지 잘못되게 했다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 야 나는 세상 천지 저렇게 멋있는 며느리 본 적이 없다. 아주 우리 박 선생 큰 복이요. 며느리 복이 뛰어나 그러게. 아 주변에 여자 끊인 적 없고 여자 복 많은 놈은 며느리 복도 많은 가벼. 에잉 부러운 놈. 병원에 문병을 봐서 그렇게 아버님 친구들이 칭찬을 하시니 자연스레 병원에서도 제 아내는 효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게다가 입원해 계신 아버지한테 저도 며칠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아내가 매일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아버님 이거 드시고 싶다 하면 그거 입에 넣어 드리고 저거 드시고 싶다 하면 또 저거 입에 넣어 드리며 아주 입속에 혀처럼 굴면서 수발을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나중에 제가 한번 병원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 등짝을 척하니 때리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저 태가들이야. 네 그런데요. 아이고 자네 내 업고 다녀야겠어. 저런 며느리 없어 세상에 딸들도 못하는데 며느리가 저런다고 내가 혹시 그래서 그 집 재산이 한 수백억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정도 재산가도 아니대. 저희 그렇게 부자 아닌데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물려받을 돈도 없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잘해. 아이고 세상의 천사야 천사 시아버지. 이 병원 안에서 제일 깨끗해. 의사들보다도 더 깨끗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며느리가 자기 몸 보듬듯이 자꾸 챙긴다는 거야. 어디 환자가 저렇게 깔끔할 수가 있겠어?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줘, 뒤집어줘, 마른 수건으로 말려줘. 아주 지극정성이야 세상에 그쪽이랑 결혼한 것만. 아니면 내가 우리 아들놈한테 집도 붙이고 차도 붙이고 재산도 붙여서 며느리 삼고 싶어 죽겠어. 아주 그 어르신의 말에 저는 어설픈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보다 나은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바로 제 아내인 거죠. 너무 멋진 아내 덕에 제가 졸지의 불효자가 되었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너무 사랑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은 몹시 복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할 것에만 묵묵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더 고마웠어요. 뭔가 바라고 하거나 자기가 하는 걸 티내면서 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원망스럽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로 저희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사랑해서 모신다는 게 확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와 3개월간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제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주 애틋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영상통화로 미주알 고주알 여기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주는 건 물론이고 저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라. 사랑한다. 얘기하라. 존경한다. 얘기하라 일일이 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평생 안 하던 효도를 아내 때문에 하게 되었다니까요. 미국에 사는 동생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정말 형수가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미국에 있는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아버님 상태 이러이러하니까 한번 전화해서 아버님 안부 좀 챙겨줄 수 있냐고 챙기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아버님이 요즘에 이런 거 필요하시니까 미국에서 혹시 보내줄 수 있냐? 자기가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우리 같은 아들은 뭘 해드리려고 해도 몰라서 못하잖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우리가 뭐 눈치나 채나? 그런데 형수가 알아서 그런 거 탁탁 챙겨주니까 나도 너무 편하고 고맙고,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집사람이 이런저런 전화 샴 하면 재수 씨가 안 불편해. 그것도 내가 되게 고마운 게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챙기게 하더라고. 아내한테 말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내도 형님한테 너무 고맙고 자기 너무 편하고 그렇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아주 네 형수 때문에 내가 삶에 걱정이 없다. 그러게 형네도 빨리 애가 하나 생겨야 할 텐데, 그치 형수님이 정말 잘 키우실 텐데, 그런 성격이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가끔 이렇게 좀 슬퍼. 동생과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씁쓸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아내와 완벽한 행복하지만 제게 딱 하나 없는 건 바로 아이였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아내도 아이를 원했지만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조금 눈치가 보이고 죄송한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보통 어른들이 손주 엄청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가 그러시는 겁니다. 굳이 애 낳으려고 노력할 거 없다. 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나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아유, 어쨌건 미국에 내 손주들이 있지 않냐. 꼭 처사들한테 손주가 나오라는 법도 없고 아이 다 내 자손이고 가족이지. 그리고 네 처가 아이 저렇게 씩씩해 보여도 사실 체력이 약한 아이야. 이 저 아이가 애 낳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 나는 그게 훨씬 더 걱정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보다 아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며느리가 훨씬 소중해. 괜히 애한테 부담 줘서 몸 망가지게 애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라. 요즘엔 시험관도 많이 하고 무슨 주사 맞으면서 애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일절 필요 없다. 만약에 너희가 너무 아이가 간절해서 갖고 싶다 하면 노력해도 되는데 아니 뭐 장남이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 뭐 그딴 고립적 생각 때문에 애를 갖고 싶은 거면 그냥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난 손주 없어도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내 며느리가 중요하지. 얼굴도 못 본 손주는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아내가 펑펑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뭔가 가운데서 제가 좀 뻘쭘하긴 했지만 저도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에 사실 좀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그동안 은근히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을 살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마음 살펴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네가 그렇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 미처 몰랐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였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런데 아버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버님한테 나 정말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3개월간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시장에서 뭔가 좋은 것만 보면 저거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며 사가지고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주말에 올라가서는 아버님한테 맛있는 것도 해드렸습니다. 피곤하다며 힘들어하는 저를 집에 두고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다녀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제목, 저야 뭐 천사 같은 아내의 배려에 내내 감사하며 살 뿐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3개월이 지나자 얄짤없이 원래 살던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아버님 뵙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내가 한 말을 듣고 사실 좀 창피했어요. 자식 새끼라는 것도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랑 나랑은 앞으로 10수년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님은 자식이랑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거잖아. 예. 길어봐야 10년이야. 게다가 아버님 전체 인생에서 당신을 위해 당신이 행복하게 사실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이때까지 여보야랑 서방님 키우면서 한 번도 본인을 위해 사신 적 없다며 그나마 아들 며느리랑 살겠다고 전 재산 털어서 집까지 지으셨는데 그 행복마저 뺏는 게 자식이 할 일이야. 앞으로 길어봐야 10년인데 나는 그 10년 아버님이 자기 인생 허무하지 않게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싶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저 그날 정말 아내 앞에서 무릎 꿇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신명이 있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 정도였어요. 아니,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내와 떨어져 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동료들한테 했을 때 동료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보통 시댁이랑 멀어지는 것 때문에 지방에 발령받는 거 좋아한다는데 얘 그 집안을 진짜 특이하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 라면서 아내가 한 말을 전달해 줬더니 세상에 개 중에는 눈물 짓는 동료도 있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자기 아내가 아마 부모님 생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잘했으면 자기는 아내가 콩으로 팥죽을 만들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을 거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그런 아내 없다고 저한테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료들 앞에서 어깨까지 으쓱하고 났더니 더 이상 아내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정말 지방 생활 3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터린.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하루 저는 외롭고 쓸쓸해졌지만 저희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가 막 피어나는 게 느껴졌다니까요. 꼭 10살, 20살 회춘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말 부부 1년 차, 2년 차쯤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아내가 제가 가도 좀 시큰둥한 것 같고 뭔가 저한테 비밀이 생긴 것도 같고 여튼 조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아내한테 뭔가 물어봐도 회피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예전 같지 않긴 뭐가 예전 같지 않아. 그냥 나도 나이 들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나도 뭐 언제까지 애교 부리고 예쁜 짓 하고 그러겠어. 나도 요즘엔 좀 피곤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너무 쌀쌀 맞은 것 같고 뭔가 좀 하여간 당신 좀 변했어. 아우 진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변하긴 뭘 변해 똑같아. 당신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정말 왜 이래 피곤하게? 저는 사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한테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말라는 말이나
너 때문에 피곤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마다 올라오는 것밖에 안 하는데 저한테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사실 아내랑 연애할 때부터 저희에게는 나름의 금기어가 있습니다. 바로 피곤하다는 말이랑 귀찮다는 말입니다. 둘 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단어는 쓰지 말자는 게 저희 부부의 암묵적인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피곤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지금 피곤하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자꾸만 당신이 나한테 좀 질척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피곤해. 네가 질척거린다고? 아니, 부부 사이에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질척거린다고 표현해 몰라? 그냥 맨날 똑같은 일 가지고 질척거리는 것 같아. 아기 같다고 좀 어른스러워질 수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난 어른스러운 남자가 좋다고. 근데 당신 요즘에 보면 꼭 엄마 찾는 7살 아기 같단 말이야. 내가 당신 엄마도 아니고 자꾸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엄마 노릇 탓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야,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언제는 내가 철없는 게 아들 같고 좋다고 하더니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때 얘기지.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고 꽃놀이도 한철이라고 그런 모습이 좋아서 처음에 좋아했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 아냐? 언제까지나 철없고 아들 같을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은 남편 같아야지 남자 같아야지 언제까지나 아들 같으면 그게 남편이야 이럴 거면 올라오지 마. 그냥 좀 당분간 떨어져 있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주말 부부도 억울해 죽겠는데 떨어져 있자고. 너 진짜 왜 이러는 건데 그렇게 결혼 10여 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큰 소리를 내고 싸웠습니다. 저랑 그렇게 다투고 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서더라고요. 어디가 나 너무 답답해서 아버님한테 속풀이 하러 간다. 왜 그렇게 아내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 험담을 하러 가버리고 저는 뭔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내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친정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시아버지한테 가서 위로받아야 하는 며느리라니 말입니다. 얼마나 만나는 사람이 적으면 고작 싸우고 갈 곳이 옆집인 시댁인가 싶은 생각에 좀 안쓰럽고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늦도록 아내가 오지 않고 저는 그런 아내를 기다리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흘러가 버렸죠. 주말 저녁에 제가 다시 집못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데도 아내는 저한테 서먹서먹하게 굴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안 풀린 듯 했죠.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내를 안고 사과하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자꾸만 밀어내고 거부했지만 그래도 어떡하든 서로 마음을 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얼마만인지도 모를 사랑을 나누고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뭔가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몹시 의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뭔가 저한테 억지로 맞춰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제가 회사 일을 하는 내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제가 뭔가 침울해져 있으니 회사 사람들도 기색이 이상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걱정 있냐고, 혹시 고민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얼마나 아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까? 도저히 아내가 의심된다는 말을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치 빠른 여자 부장님이 슬그머니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채채, 왜 아내랑 뭐가 안 좋아? 분명 아내 때문에 그렇게 침울한 거지. 네. 아니, 그게 딱 보니까 주말에 갔다 올 때마다 얼굴 표정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아내랑 뭐가 안 좋은 모양인데 뭔데? 여자 마음은 내가 또 잘 말해줄 수 있지 말해봐. 그게 사실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장님이 더 걱정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는 여자 입장이잖아. 그런 식으로 남편한테 뭔가 만사가 다 불만이고 싫은 거면 분명히 다른 마음 먹고 있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한번 기습을 해보는 건 어때, 기습이요? 갑자기 한번 찾아가 보는 거지. 에이, 그래도 그건 좀 있잖아. 이게 핵심이야, 지금. 자기가. 에이, 그건 좀 이라고 대답했지. 사실 부부끼리 내외할 게 뭐 있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 언제 가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그 자체를 망설이면서 급습이요. 그건 좀 한다는 건 당신도 당신 마음에 뭔가 의심이 있고 상상하던 게 벌어질까봐 걱정된다는 거 아니겠어? 혹시나 상대방이 뭔가 들켰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쿵 아주 무거운 뭔가가 떨어져 온몸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였던 이유가 정말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게 확연히 저 스스로에게 느껴진 거거든요. 제 마음의 의심을 없애려면 정말로 차라리 몰래 가서 아내를 한번 살펴보는 게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하루 종일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차역에서 한참을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쓰레기였더라고요. 아내를 의심한 저 같은 놈은 누군가에게 쥐어 터져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아내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아버지와 가정을 위한 걸로 꽉 차 있었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를 모시고 근처 공원을 다녀오더라고요. 한참을 아버지와 딸처럼 도란도란 산책하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몇 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남자다운 모습으로 저보다도 더 강인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드는 데에는 제 아내의 공이 컸겠지요. 그렇게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산책을 마치고 온 두 사람은 아내가 집에서 한 밥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난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고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아버지 염색을 해드리더라고요. 염색을 마친 아버지가 어찌나 젊어 보이시는지 저랑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은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내는 뭔가 집안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을 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으로 간 거겠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녁 때가 되니 다시 커튼이 열리고 아버지와 아내가 또 다정하게 앉아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제 아내는 저희 아버지 옆에서 딸보다도 살뜰하게, 아내보다도 다정하게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혹시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두 아들을 합친 거 곱하기 100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희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며 엎드려 절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휴가가 무색하게 하루 만에 내려와서 다음날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를 하루 종일 뒤쫓다가 저 완전히 제 스스로한테 실망했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를 돌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엄청 젊어지셨어요. 회춘하신 것 같아요. 다 제 아내 덕이에요. 그 누구도 70 다 된 노인네라고 생각 안 하겠더라고요. 정말 좋은 여장아 보네 괜히 내가 괜한 소리 해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했나 보다 아니에요. 저도 사실 부장님이랑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그냥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래도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그래, 그렇게 속 시원하면 된 거지. 뭐, 아, 어쩌면 갱년기가 좀 일찍 올 수도 있겠다. 여자들 갱년기 오면 힘들거든. 감정 변화도 강해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튼 제가 더 잘해야겠어요. 처음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저는 며칠 뒤에 있을 나름 기념일에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 기념일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거든요. 물론 몇 년 전부터 처음 만난 날도 결혼 기념일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번만큼은 처음 만난 날을 꼭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가를 내고 아내를 향한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집 앞에 배달을 시키고 아내가 그 꽃다발을 가지러 나왔을 때 제가 선물과 함께 짜잔 나타나려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정말로 꽃 자라는 집을 수소문하고 그 집에서 꽃다발을 주문한 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일 딱 아내가 점심 먹고 치우고 집에 갈 즈음인 시간인 2시쯤 꽃다발을 문 앞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꽃 배달하시는 분이 대문 앞에 곱게 꽃다발을 놓고 사라지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아내가 약간 숨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어쩐 일이야? 당신은 뭐 하는데? 이렇게 숨이 차. 아니, 청소하다 받았지. 왜 무슨 일인데? 에이, 우리 오늘 처음 만난 날 기념일이잖아. 당신 몰랐어? 오늘이 그런가? 날짜 가는 개념도 없어서. 그렇네.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내가 선물 보냈어. 문 앞에 있을 거야. 와서 가지고 들어가. 그래, 고마워. 내가 선물 받고 전화할게. 그렇게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는 문 밖에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얼른 나와 꽃다발을 보고 반가워할 얼굴을 기다리던 그때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요. 그나마 아래 속옷은 입고 있었는데 위에 속옷은 거의 풀어 헤쳐진 상태였습니다. 그 건물에 아무리 저희밖에 없다 해도 속옷 차림으로 복대 나오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그 차림으로 저희 아버지 집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막 들어가려던 아내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털썩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지고 속옷 차림의 아내가 놀란 얼굴로 우뚝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기, 아니,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뭐 하는 거냐. 아유, 어서 들어와. 하던 거 끝내야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놀란 아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거실에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냐? 뒤이어 들어온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이성을 잃고 두 사람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댔어요. 그리고 제 아내의 멱살을 잡고 언제부터 이랬냐고 윽박질렀지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이사 오기 전부터 서로 마음은 조금씩 있었는데 이사 들어오자마자부터 몰래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3년 전에 제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제야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말에 제가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피곤하고 귀찮은 기색을 보였던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극도의 배신감에 그날부터 며칠을 꾹꾹 앓아누웠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아내는 저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랑은 주말 부부로 살면서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됐는데 저희 아버지랑은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상속받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고 제 아내와 자기가 행복한 삶, 아니 엄밀히 따지면 며느리죠. 며느리와 자기가 새 인생 살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재혼할 수 있지 않냐면서 어차피 아이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남자 대 남자로서 요구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 열어서 나오는 거면 다 말인 줄 아나 싶어 황당했지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미국에 있는 남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국제전화로 3시간이 넘게 하소연을 다했다니까요. 챔홍,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남동생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저보고 오히려 망상증 아니냐, 정신병 온 거 아니냐, 형 좀 이상하게 변한 거 아니냐라면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주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니까 남동생 역시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빨리 다 정리하고 차라리 자기가 있는 미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좀 혹하기는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하며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잊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떠나고 나면 한국에 남아있을 2사람만 좋을 게 뻔하잖아요. 결국에 그게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2사람이 좋은 건 제 인생을 걸고라도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절대 이혼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당장 모든 살림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저랑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내가 반발했지만 저는 저와 이혼하고 아내가 저희 아버지와 마음 편하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친아버지도 아닌데 제가 더 이상 아들 노릇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싹 짐을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철저하게 감시했어요. 아버지와 연락도 할 수 없고 절대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아내를 보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오히려 제가 느낀 배신감을 상쇄하려면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큰 집에 혼자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도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지요. 이후에 고모가 저한테 연락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저희 엄마와 결혼 전에 어떤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었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시절부터 나이 막론하고 유부녀를 꼬셔 돈 뜯어내는 제비 중에 상제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가 말씀하시길 저희 엄마와 같이 살기 전에 정말 마을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고 사라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그 죗값 대신 치르면서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식이 왜 너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오래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산 때문이었을 거야. 너희 엄마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재산 홀랑 먹고 도망가기 전에 다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지. 결국 이렇게 또 사달을 내는구나. 아이고, 고모는 그러면서 제게 고름찬 상처는 빨리 째서 쭉 짜버리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하다며 그냥 잊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 허락치 않으면 지금처럼 이혼하지 말고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가끔 저희 키우면서 애썼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홀딱 벗고 제 앞에 있었던 두 사람이 겹쳐져서 제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제 아내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 아버지에게 가게에 둘 수가 없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가차없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썸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혼의 귀책 사유를 하나하나 모아두는 중입니다. 재산도 조금씩 정리해서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고 있고요. 조만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아내는 제대로 된 재산도 없이 이혼당하게 될 거예요. 그 날말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때가 오면 저도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